일요일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죠.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73명입니다. 아하. 어제에 비해서 1,170명 정도 줄어들긴 했고요. 네. 또 보름 만에 1,400명대 아래로 확진자 수가 내려오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걸 두고 4차 유행의 기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연휴 기간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릿수 기록한 게 벌써,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벌써 42일째, 40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본다면 지금 어느 지역의 확진자 수가 그래도 여전히 심각한가요? 일단은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 아. 경기도가 372명이고 그다음에 서울 361명인데 문제가 네. 경남이 103명인 거예요. 100명이 넘은 거예요. 아. 부산이 65명이어서 합치면은 부산 경남이 170명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8.8%까지 올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 전역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810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방역당도 보세요.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경남의 이 확진자 급증세가 눈에 띄고요. 부산 옆에 있는 부산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제주도 37명 되고 지금 뭐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게 맞는 표현 같아요.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주간 1 평균 확진자 수, 중증도,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방역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휴가철 또 광복절 연휴 등으로 인한 여파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 상황도 면밀히 관찰하면서 단계 조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0명대예요.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백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변에 신청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그럼요. 백신 접종은 휴가도 없고 연휴도 없어서요. 네. 코로나 그 하루 90만 명이 어저께 예방 백신을 맞았고요. 그래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오늘을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접종 완료한 분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누적 1,000만 명을 일단 넘어설 것 같아요. 아마 성인 중에 네. 4분의 1 이상은 다 맞으셨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1차 접종의 기준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안진영 기자님 사실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 때 많은 이동이 있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네,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에는요, 전국적으로 479만 대였고요. 15일은 441만 대였습니다. 애초 예상한 통행량을 크게 웃돌아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풍경도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어떤 풍경이 좀 달랐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광복절 연휴 기간에 이 전국의 임시 선별 검사소가 곳곳에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별 검사소를 찾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네, 오는 13일까지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저 선별 진료소를 찾으신 분이 또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곳을 가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1시부터 현재까지 200여 명이 넘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 연휴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이게 접촉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 선제적 검사를 해가지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가 다녀오면서 혹시라도 검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휴게소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에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결국 제주도가 이런 조치에 나섰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16일 0시 기준 제주 지역 1일 확진자가 6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난 13일 55명이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아하, 결국 지금 몸살이 난 거예요. 결국 제주도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고심 끝에 오늘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해수욕장은 일시적으로 폐장됩니다. 방역에 느슨한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마 했는데요. 많은 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 관광객들이 몰렸고 또 바로 직전에 광복절 연휴 때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결국 제주도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제주도가 4단계가 되면요. 김유진 아나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일단 저녁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되게 되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되게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 게 뭘까요? 여름에 물놀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해수욕장이 일시적으로 폐장이 되게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숙박시설의 경우에는요. 영업 가능 객실 비율이 3분의 2로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건 역시도 객실 크기에 상관없이 뭐 객실 안에 방이 몇 개 있고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한 객실엔 무조건 2명까지만 묵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렌터카 이용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녁 6시부터는 2명까지만 차에 탈 수 있게 되니까 운전자를 제외하면 1명까지만 차를 함께 타고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나선다는 것은 제주도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고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일 텐데 하지금 평론가님 혹시라도 에이 설마 내가 방역수칙 어긴다고 걸리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 수칙을 어기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예,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감염 우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향후에 방역 조치 비용하고 확진자 치료비 등을 모두 구상권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하. 결국 제주 관광업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각종 숙소에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도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하. 취소도 쉽지 않고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환불 규정이 업체마다 다르고 방역규칙 위반 시 이용자에게만 제재가 부과되다 보니 업체들이 환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청 민원 게시판에는 오래전부터 별려온 제주 여행을 포기하는 것도 속상한데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불만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그런 혼란과 지금 고통, 불편이 지금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만나보면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백신 신청했어? 맞았어? 아마 그런 걸 인사로 많이 건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그동안 백신에 관해서 좀 황당했던 거는 빈 병 주사를 놓는다든가 뭐 2, 3인분을 한 사람 놓는다든가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네, 일이죠, 그래. 백신을 맞게 해주는 병원이 잘못됐던 거죠. 아하. 질병관리청은요, 10부제 백신 예약 홈페이지에 5일이나 넘게 엉뚱한 병원에 접종 가능하다 이런 기관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좀 알고 난 다음에 질병 부랴부랴 병원 이름을 뺐지만 네. 그동안 예약을 해두신 수십 명들은 굉장히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거죠. 네. 예. 그래서 기다리던 백신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문자만 받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얼마나 열받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적어도 질병청에서 이런 분들 좀 다스리시라고 아이스 커피 선물권이라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주변에 이 실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백신 예약을요. 이 조금만 이 시간을 지체하면요. 저 추석 이후로 밀리는 분들 지금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약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병원 기관을 올려놔서 이거 전부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질 거예요. 근데 이거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질병관리청과 병원의 입장이 다소 다릅니다. 이 질병관리청은 보건소와 병원의 문제에 같다면서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반면에 병원 측은
홈페이지가 열리기 전부터 목록에서 빼달라고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런 게요. 잦아지면 방역 당국 신뢰 못 합니다. 정말로 잘 이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디 가서 진짜 이 더운데 정말로 분통 터지는 일까지 생깁니까? 그런데 백신을 맞으신 분한테 이런 일까지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7일입니다. 20대 집배원이 파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다음 날 8일과 9일 몸살과 근육통 등을 호소하면서 조금 고통이 있었지만 9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9일 퇴근 후에 10일 자택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어머니가 출근 시간에 맞춰 깨우려 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허. 접종을 마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접종 사흘 만에 코로나 백신 접종 사흘 만에 숨지게 됐는데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좀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팠으면 하재근 평론가님 왜 일단 쉬거나 또 병원을 찾는 휴가를 쓸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9일 날 이제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백신 휴가를 좀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들이 한 얘기가 내가 빠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의무감, 책임감을 다하려는 거예요. 자신이 쉴 수는 있지만 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전부 나눠서 부담하니까 이 더운 여름날에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숨졌어요. 정확한 사망 원인 나왔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부검을 진행했지만 사인은 미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사인 조사를 위해서 국과수의 조직 검사를 의뢰해 둔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건강했던 집배원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 대해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부검을 진행하면 사인 같은 걸 우리는 정확히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기대였는데 사인 미상,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유족들은 애가 타고 분통 터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매형인 분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유족의 말은 이 학창 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할 만큼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떼쓰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뭐 우체국이 과도한 업무를 맡겼다라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원래 건강했던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사인을 규명해서 가족들도 안심을 시켜주고 혹시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정확히 밝혀달라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흘 만에 돌연 사망했다. 유족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참 군수가 기가 막힙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5일 장흥군 소재한 음식점에서요. 정종순 장흥 군수가 휴가 기간에 비서실장과 면장 등 공무원 그리고 주민을 포함해서 11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주민 제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즉각 조사를 해봤더니 이 11명 방역수칙 위반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11명에게 각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해당 식당 역시 명부 작성록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이 있다고 보고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참 군수란 사람이 진짜 아니 안진영 기자님 이에 대해서 해당 군수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저부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으련만 뒤에 말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서 잘 지키길 바란다. 그래야 주민들이 따라온다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듯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와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의 국어 독해 능력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서 잘 지키길 바란다. 그래야 주민들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가장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네. 아들에게
잘해야 돼. 너도 남을 잘해야 나중에 너네 자식들한테 존경받을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요새 이런 거를 유체이탈화법, 아하. 영혼이 없고 자기의 직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네. 더욱더 공부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흥 군수가 무리를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음식점에서 장흥 군수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 음식점에서 장흥의 전직 군수 네. 2명이 별도로 식사를 하면서 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결국 거기서 전 현직 군수 3명이 동시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방역 수칙 위반 순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음식점에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장흥 국민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아요? 내년에 그러면서 또 표 달라고 읍소할 거예요?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요. 추석이 가까워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국민지원금, 정부가 준다는 국민지원금 언제 나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머지않아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돈 쓸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명절을 앞두고 국민지원금을 준다. 혹시 이게 방역적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게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온라인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대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허. 결국 그러면 코로나19 방역에는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을 쓰러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대면 소비를 하더라도 물건을 사서 집에 가져오는 방향으로 음식이면 포장을 해서 가져와서 집에서 먹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하, 그것도 정말로 사실은 해괴하잖아요. 사러 갔는데 일단은 가지고 온다. 어쨌든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국민지원금 말고도요. 소상공인 회복자금이라는 것도 이건 또 뭡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 1차 지급이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몰리는 것을 우려해서 이 서버 다운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17일엔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엔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인 경우만 신청을 하고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습니다. 네. 신청을 하면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바로 입금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 받으시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말 남의 등 쳐먹으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12일 한적한 새벽 시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편의점을 한 택배 기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흉기로 위협을 하고 돈 10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데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차 앞에 둘러싸인 택배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네, 저 멀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오! 이 트럭. 경찰의 추격이 시작이 되니까 이리저리 위태롭게 차로를 바꿔가면서 난폭하게 저항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국 경찰차와 이 트럭이 부딪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때 경찰차 한 대가 빠르게 트럭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해서 차를 막아서고 차량을 멈춰 세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차량이 완전히 경찰에 둘러싸인 뒤에야 이 난폭한 트럭의 질주 끝이 나고 말았고요. 네. 즉시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하게 저항, 그냥 순순히 내리는 게 아니라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정말 아찔한 게 다른 운전자들도 정말 가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지금 영상만 봐도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이는데요. 이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된 도주국은요.
충남 아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세상에. 평택경찰서에서 아산 관할 5개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 어이구 46km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며 이루어진 추격전이 무려 46km였습니다. 이 도둑이 얼마나 위험했냐면요. 저렇게 지그재그로 운전하는데 시속 130km가 넘었고 심지어 어이구.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어허! 워낙 완강히 저항하는 탓에 경찰 차량 6대가 부서진 끝에 이 도주국을 막을 내렸습니다. 자, 끈질긴 추격전 끝에 이 남성 검거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중간에 서서 일반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그 주변 차량들을 좀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용의자가 타고 있는 택배 차량을 발견했고, 근데 그 택배 차량이 그 저희가 교통을 통제한 상황을 보고 바로 마을이 있는 인근 지방도 쪽으로 우회를 하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예, 일단은 그 운전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였긴 했지만 요리조리 그 피해 가는 게 굉장히 정신은 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근데 도주를 하는 상태에서 그 계속 이제 과속을 하고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추격전 끝에 잡았더니 경찰을 놀래게 한 또 일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다른 혐의들이 또 드러난 건데 아하. 저 지금 그 도주할 때 쓴 택배 차량 네. 저게 당일날 훔친 차량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택배 차량을 훔쳤다는 혐의가 또 드러난 것이고 또 그 전에는 각각 화성과 평택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같은 날 하루에 여성 2명 성추행하고 택배 차량 훔치고 또 편의점 가서 또 이렇게 범행을 하고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태를 잇따라 벌인 것 같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정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을 듯합니다. 이 20대 남성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고 순간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이 남성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여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 중입니다. 하마터면 많은 인명피해가 날 뻔한 그런 추격전, 그런 범죄였습니다. 정말 경찰이 끈질긴 어떤 책임감으로 잘 검거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판결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2017년 수도권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을 맡은 40대 여교사가 평소에 한 남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자주 혼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이 학생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어허.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교사에게 처신을 잘하라라면서 나무랐다고 합니다. 이 꾸지람에 화가 난 교사, 이후에 학생들을 상대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부당하게 혼내고 그랬으면, 그래서 자신이 뭔가 주의를 받았으면 자기 자신 행동을 돌아봐야지 어떤 경악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걸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막장 드라마 작가들이 이 교사의 언행을 좀 참고해서 드라마에서도 참 나오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야단을 맞자 교실에 들어와서는 해당 학부모의 아들이 남학생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분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뭐냐면 너희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와 너희 엄마 이름을 내가 책에다도 쓸 거고 네. 논문에다도 쓸 거야. 하하. 하고 본풀이 악담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요. 이성을 잃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네. 혼이 나면서도 도대체 왜 저러실까 하고 빤히 자신을 찾아보는 그 남학생을 다른 학생한테 시켜서 제 얼굴 사진 찍어. 어허.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선생님이 있을까. 선생님이란 말조차도 쓰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해당 교사의 정말 행동은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한테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너무 황당한데 이런 분이 어떻게 교사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초등학교 때 교사한테 폭언을 들으면 그 기억이 평생 가거든요. 네. 아이 가슴에 못을 박은 건데 폭언이 그 다음 날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음 날 그 학생한테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꽃밭인 우리 반 갖고 와야지. 잘못된 것은 도려낼 거야.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게 있는데 네. 이 교사가 자기 허리가 아프니까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면서 그 초등학생한테 그 앞에서 바지를 엉덩이 일부가 드러나도록 내리면서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 몇 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희롱까지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귀가 의심스럽고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 교사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이한테 정말 제가 방송에서 다시 말하기도 정말 송구할 정도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면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내리면서 파스를 붙여달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안진용 기자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는요, 너는 남자인데도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과 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면서 남학생 제자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을 하게 한 겁니다. 게다가 다른 남학생 3명과 짝을 지어서 사진을 찍게 했다고 하고요. 이 아이들이어도요,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무슨 교육, 훈육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괴한 행동이고 정말 기행이다, 기행.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나 다를까 여장 패션쇼 일로 이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 학생을 불러 이렇게 세우더니 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다. 먹고 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냐며 폭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해당 교사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법원은 제자들의 여장을 시키고 사진을 찍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엉덩이를 보인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면서 1심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형을 감형합니다. 이 재판부는 이 교사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해당 교사의 건강 상태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실형은 면했습니다만 실형을 면했다고 이 해당 교사가 반성이나 제대로 할까요? 어쨌든 교단에서는 계속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파국을 맞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30대 남성이 자기 집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녹음기에 실제로 성관계 과정이 녹음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아내의 불륜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 불륜 상대는 이 아내의 직장 동료였고 이 동료는 성관계 목적으로 이 집을 16번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관계 소리가 녹음된 그 파일에 딸의 기침 소리도 함께 녹음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딸이 있는 집에서 직장 동료와 아내가 그런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이 있는 상황에서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자신의 결혼의 정절을 배신했다는 배신감도 크겠지만 딸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모성애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더 컸을 것 같고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성의 끈을 놓았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이요,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지금 이 재판에서 쟁점 하나가 생겼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남편은 아내의 불륜에 이성을 잃고 아내와 불륜 상대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서는 이 녹음된 내용을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불륜 사실을 폭로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위법행위죠.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하. 지금 상황은 분노가 치밀지만 증거 수집이 일단 위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은 불륜을 폭로했다는 점에서는 위법한 게 이 취득한 증거로 불륜을 폭로했다는 점에서는 이 남편도 그럼 가해자가 된 셈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을 했고 또 이 내용을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들려주는 걸 통해서 명예훼손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남편에게 징역 6월에
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요. 이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역 6월의 자격정지, 형 선고는 유예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형 선고 유예라는 게 뭐고 이게 또 집행유예랑 또 다른 겁니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유예는 형 자체는 선고해두고 그 집행만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가게 되면 굳이 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고유예는 그보다도 더 경미한 사건에서 형 선고 자체를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 미룬 기간 동안 별다른 일이 없다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처분입니다. 무죄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안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으면서도 일단 이런 선고유예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이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느꼈을 배신감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내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혼인관계 파트너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륜관계임이 밝혀진 후 그들이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해보면 굳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될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시체말로 갈라서면 그만이겠죠. 하지만요, 두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그 딸이 받았을 충격, 이 사실 나중에 알고도 받을 충격,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한밤중에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11일 밤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지하 주차장에 서 있던 승합차 한 대가 순식간에 폭발하더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이 불붙은 차에서 황급히 내린 남성, 이 남성 옷이 반쯤 타 있는 상태인데요. 아이고. 지금 휴대전화를 들고 차 주위를 맴돌면서 내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황한 남성이 무언가 수습할 새도 없이요. 불길은 순식간에 더 크게 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차량에 내렸던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도 갑작스런 폭발에요.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좀 허둥지둥 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불 붙은 것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순식간에 불길은 시뻘건 불길은 커지고 있는데 저 일단 남성은 앞서 보세요. 뭔가 좀 불길도 지금 옷에 붙은 흔적도 보이는데 괜찮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안지윤 기자님. 네, 이 불이 난 차량은요, 출장 세차 차량입니다. 야간에 주차장을 돌면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 불길로 인해서 세차 직원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주민 14명은 연기를 마셔서 역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허허. 이 외에도 7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이 불은 소방관 384명 그리고 소방차 50여 대가 투입된 그때 3시간 만에 꺼졌는데 화재의 여파로 아파트의 단수까지 빚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 보세요. 70여 명이 주민이 대피를 하고 소방관이 무려 400명 가까이, 소방차도 50대 넘게 3시간 만에 전화. 그렇다면 앞서 영상 보신 CCTV에 찍힌 저 스팀 세차 차량에만 불이 붙은 게 아니다. 더 큰 화재로 이어졌을 거라는 걸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처음에 영상만 봤을 때는 그 자동차 차량 한 대만 터진 것처럼 보였었는데 네. 그 이후로 불길이 번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소 16대, 반소 12대 등 어머! 총 666대 피해가 발생했고 세상에 지금 사고가 난, 화재가 난 지하 주차장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에. 저렇게 많은 차량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름 피해를 당한 차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소방 당국이 추산하기로는 차량 피해액이 총 10억 원가량, 부동산 피해액이 9억 원가량, 다 합쳐서 19억 원 피해액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피해 차량이요. 저 화재로 뭐 그름, 그런 경미한 것부터 해가지고 차량이 666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지금 폭발 처음에 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불에 탄 차량도 지금 16대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결국 가볍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경제적 피해도 지금 큽니다. 차량 10억 원, 부동산 9억 전 19억 정도 피해를 입혔는데 왜 불이 나게 된 건지 먼저 원인부터 좀 짚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세차하기 위해서 LP 가스통을 적재하고 있었던 건 저희들이 봤고요. 차량 뒤에서 운전석 쪽에서 약간의 불빛이 보이는 순간적인 불빛이 뭔가 미상의 원인에 의해서 폭발되지 않았나.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지금 경찰이 해당 CCTV 화면을 면밀하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진용 기자님, 운전석 쪽에서 애초에 미세한 불빛이 났다? 그 미세한 불빛이 뭘까요, 과연? 이 세차업체 직원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요. 담뱃불을 붙이려는 순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결국 주변에 뭔가 이 발화 물질이 있었다는 건데 이 스팀 세차기에서 가스가 샌 것인지 혹은 압력 용기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바로 원인은 알 수는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도 진행한 중이라고 합니다. 스팀 세차기가 그런 장비를 싣고 다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누출 과정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라이터가 불을 켜면서 뭔가 폭발성을 키웠다는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피해 규모가 지금 추산된 거 말고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면서요. 예, 일부 누리꾼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저 아파트에 차량이 고가 차량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름처럼 보이는 것도 단순 그름이 아니라 도장면이 녹아서 전체 도색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도색 금액을 대당 500만 원씩만 잡아도 총 33억 원이 된다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부 네티즌의 주장입니다. 네, 일부의 주장인데 거기다가 정신적 피해 보상에까지 추가될 경우 정확한 피해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향후에 보험사에서 집계하는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또 요즘 네티즌 분들 중에서는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아주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또 치부하기에는 또 이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 차량에 피해를 입은 차량의 도색 작업까지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도 이 피해 보상금, 피해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66대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름, 부동산 피해 등등 저 피해 보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불이 차량 내부에서 시작된 만큼 스팀 세차 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영업 관련 보험을 통해서 대물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온전한 배상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 피해자들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배상을 받고 보험회사가 업체에 구상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비춰보면 해당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덜어 있어 보여서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업체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들이 자력이 풍부한 업체에 먼저 배상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 받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서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스팀 세차 업체에서 일단은 글쎄요, 너무 지금 규모가 크잖아요. 배상금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배상액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 피해 차량 운전자, 화재가 처음에 난 차량 운전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만약에 그 직원이 나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사실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될 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라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제대로 배상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굳이 직원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한 처벌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팀 세차기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이런 또 위험성을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스팀 세차의 경우에는 LPG 가스통을 꼭 같이 다니고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에 어떤 큰 화재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사건을 겪은 이후로 여러 지역 커뮤니티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스팀 세차 차량이 들어오는 걸 좀 법으로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겠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경우를 봐도 너무 편리함만 쫓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귀찮더라도 직접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는 걸 또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고였습니다.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컸던 이 엽기적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경북 구미안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던 이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테지만 간략하게 다시 짚어드리면 당시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란 DNA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외할머니 석 씨는 계속해서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재판이 거듭될수록 뭔가 자신의 잘못이나 이 죄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은 친모가 아니다, 낳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애초에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했습니까? 검찰은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소 혐의로 기소를 했었죠. 재판이 진행됐지만 친모 석 씨는 끝까지 여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 검찰은 지난달 13일에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어떤 증거로 친모, 즉 석 씨가 친모라고 계속 주장을 펼쳤을까요? 그 증거를 좀 살펴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은 가장 큰 게 DNA 감정 결과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이제 정황으로 제시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임신했다고 추정되는 그 시기에 생리대 구입을 석 씨가 중단했고 그다음에 보정 속옷을 샀고 체중이 증가했고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 어플이 있는데 그걸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기록이 남아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직장에 결근했고 이러한 정황을 검찰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석 씨가 그동안 자신이 친모가 아니고 낳은 적도 없다고 계속 부인하는 모습과 오늘 선고 공판이 있을 때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네. 억울한 점 한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믿는데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데 다른 아이는 어디?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자, 저런 과정을 거쳤고 결국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판시하면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하. 그 외에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유죄로 선고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긴 공방 끝에 일단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판단했고요. 그런데 앞서 법원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석 씨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법원 도착 후 호송차에서 내리는 중에 중심을 잃고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상태여서 휘청거리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모습도 사람들에게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친모 석 씨는요. 석 씨 측은 어떤 증세를 호소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증세였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키메라증을 주장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가지는 현상을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석 씨가 숨진 3세 여의 친모라는 전자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6월 이 석 씨의 친언니, 애초에 엄마라고 잘못 알려졌던 이 친언니는 즉 친딸입니다. 큰딸입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형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 자체는 일종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석 씨의 경우에는 아이 바꿔치기, 즉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만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형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 미성년자 약취 행위에 대해서는 권고 형량이 2,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은 아이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정역 상한인 10년에 육박하는 징역 8년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안은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여전히 그렇다면 사라진 아이 한 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석 씨의 외손녀의 행방이 묘연한 거죠. 그 외손녀 대신에 자신이 직접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을 한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바꿔치기 당한 그 외손녀는 어디로 갔느냐? 석 씨의 딸이 낳은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데 일부 범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혹시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고 석 씨가 그러한 모든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진실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차제의 이 부분까지도 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